뉴욕의 무자비한 여름 태양은 브루클린의 아스팔트 위로 용광로처럼 쏟아져 내렸다. 이제 막 한국을 떠나온 지 3주 남짓 된 민회게 이 거대한 도시는 여전히 낯설고 숨막히는 공간이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을 한 그는 축 처진 어깨로 이국적인 향신료 냄새와 귀를 찢을 듯한 자동차 경적 소리, 그리고 때로는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불친절한 시선들 사이를 힘겹게 걸었다.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고 서울의 익숙한 풍경과 따뜻한 집밥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그는 아직 뉴욕의 거칠고 빠른 리듬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시끄러웠다. 아버지 서준은 유엔 외교 임무차 이곳에 왔지만 민회에게 뉴욕은 그저 벗어나고 싶은 거대한 미로일 뿐이었다. 그는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이런 혼란스러운 환경은 그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다. 갑작스러운 타이어 마찰음이 그의 상념을 갈랐다. 끼익 검은색 경찰차 한 대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그의 바로 옆에 날카롭게 멈춰 섰다. 건장한 체구의 경찰관 2명이 차에서 뛰어내려 그에게 다가왔다. 순간 민호의 입안이 바싹 마르기 시작했다.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어이, 꼬마, 신분증 좀 보자. 키가 더 큰 경찰관이 명령조로 말했다. 그의 이름표에는 라이언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조금의 친절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민호의 온몸을 훑었다. 저는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말을 더듬었다. 영어 단어들이 혀 위에서 뒤엉키는 것 같았다. 제 아파트에 있어요. 라이언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당연히 없겠지. 그의 옆에 있던 다른 경찰관. 이름표에 더글라스라고 적힌 자가 비아냥거렸다. 그의 손이 경고도 없이 민호의 주머니를 거칠게 뒤지기 시작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한 그의 행동에 민호는 당혹감과 수치심으로 얼굴이 화끈거렸다. 또 한 명의 불법 체류자로군. 이런 애들은 바퀴벌레처럼 도시에 넘쳐나고 있어. 더글라스가 경멸 어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말은 민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수치심의 열기가 목덜미를 타고 두피까지 치솟았다. 지나가던 행인 몇몇이 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구경하기 시작했고 그중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동물원의 동물이 된 것 같은 끔찍한 기분이 들었다. 발가벗겨진 채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앞에 내던져진 듯했다. 제 아버지는 특수부대 장교예요. 유엔에서 일하신다고요. 민호는 절박하게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존재가 이 상황을 벗어날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다. 라이언이 폭발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웃음소리는 주변의 소음을 뚫고 민호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다. 물론이지. 꼬마야. 그리고 나는 배트맨이다. 네 아버지에게 전화라도 해볼까? 아, 맞다. 여기 내 휴대폰이 있군. 민호는 공포에 질려 자신의 휴대폰이 라이언의 손에 무력하게 빼앗기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라이언은 휴대폰 화면을 켜고 무언가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의 입가에 떠오른 악의적인 미소는 민호의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제발, 아버지, 도와주세요. 민호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속삭였다. 눈물이 그의 시야를 흐렸지만 그는 그것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참았다. 아버지는 언제나 그에게 강인함을 가르쳤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이불 속에 숨고 싶었다. 자, 경찰서로 작은 여행이나 가볼까?
브루스 리 더글라스가 민호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며 말했다. 그의 손가락이 민호의 가는 팔을 파고들었고 분명 시퍼런 멍이 들 것이 틀림없었다. 민호는 저항할 힘도 용기도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익숙한 엔진 소리와 함께 육중한 검은색 방탄 메르세데스 한 대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들 앞에 급정거했다. 주변의 모든 소음과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정지된 듯했다. 차문이 천천히 열리고 모든 이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군복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서준이 차에서 내렸다. 그의 모든 동작에는 수년간의 혹독한 군사훈련이 녹아든 듯 절도 있고 위험이 넘쳤다. 그의 시선은 차갑고 명료했으며 굳게 담은 입술과 당당한 자세는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권위를 말해주고 있었다. 경찰관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들에게서 느껴지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당혹감과 긴장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서준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유엔 특수부대 신분증을 꺼내 경찰관들 앞에 내밀었다. 짧은 침묵이 흘렀고 공기 중에 감돌던 힘의 균형이 즉시 변화했다. 라이언과 더글라스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했던 표정이 사라지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과 함께 미세한 경련이 일었다. 민호의 눈과 아버지 서준의 눈이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부자 사이에는 말없는 약속이 오갔다. 더 이상 아무도 너를 이렇게 대하지 못할 것이다. 민호는 아버지의 눈빛에서 강한 분노와 함께 아들을 향한 깊은 연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이 우연한 만남이 어떤 끔찍한 비밀들을 밝혀내고 어떤 위험한 적들을 드러낼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불꽃은 머지않아 거대한 도시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불길로 번져나갈 운명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호 역시 입을 열지 못했다. 무거운 침묵만이 그들 사이에 감돌았다. 하지만 민호는 아버지의 단단한 옆모습에서 그리고 굳게 잡은 운전대 위로 드러난 힘줄에서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는 결코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었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낮에 겪었던 수모와 공포가 생생하게 되살아나 그를 괴롭혔다. 아버지의 침묵은 그에게 더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조용하신 걸까? 민호는 연필을 입에 물고 공책에 의미 없는 낙서들을 끄적이며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그토록 차분하게 상황을 대처하는 모습은 놀라웠지만 그 경찰관들이 아버지를 보고 얼굴색이 하얗게 질리던 순간은 짧은 승리감을 안겨주었을 뿐. 그 이후의 침묵은 더 무거운 질문들을 남겼다. 한편 거실에서는 서준이 유엔 관계자를 통해 은밀히 입수한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다. 라이언 매튜와 더글라스 포터, 두 경찰관의 이름이 이민자 관련 과잉 단속 및 금품 갈취 의심 사건 보고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우연들이었다. 흥미롭군. 서준은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패턴을 찾기 시작했다. 그의 군사훈련으로 단련된 날카로운 눈은 이미 그 연결고리들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모욕이 아니었다. 더 크고 추악한 무언가가 이 도시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숨겨져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낯선 땅에서 고통받는 모든 약자들을 위해서. 그의 싸움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그날 밤 이후 민호의 뉴욕 생활은 더욱 깊은 그늘 속으로 빠져들었다.
낮에 겪었던 끔찍한 기억은 밤마다 악몽으로 되살아났고 학교 복도를 걷는 것조차 가시밭길처럼 느껴졌다. 모든 시선이 자신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것처럼 왜곡되어 보였고 그는 점점 더 깊은 고립감 속으로 침잠했다. 스타이베슨트 고등학교의 거대하고 낯선 건물 속에서 그는 한 마리 길 잃은 작은 짐승에 불과했다. 점심시간이면 식당 한 구석,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앉아 홀로 샌드위치를 삼켰다. 하지만 그런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비는 어김없이 찾아왔다. 어느 날 상급생 몇 명이 그의 테이블을 둘러쌌다. 그들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조롱이 가득했다. 어이, 성룡, 네가 경찰한테 찍혔다며 별일 아니었길 바란다. 짜샤, 무리의 주동자로 보이는 금발의 남학생이 일부러 민호의 책 위에 콜라를 쏟으며 도발했다. 차가운 음료수가 민호의 역사책을 적시며 검은 얼룩을 만들었다. 주변에서 야비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호의 얼굴이 다시 한번 수치심으로 달아올랐다. 젖어버린 책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은 분노와 무력감으로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귓가에 맴돌았다. 진정한 전사는 자신의 싸움을 선택한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오히려 그들의 조롱을 더욱 부추겼다. 야, 너네 나라로 돌아가. 이 불법 체류자 테러리스트 같은 놈아. 얼마나 무지하고 폭력적인 말들인가.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그의 아버지는 유엔 특수부대 장교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평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저들에게 알려준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날 거리의 경찰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날 밤 서준은 아들의 가방에서 심하게 손상된 역사책을 발견했다. 책 페이지들은 콜라 얼룩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고 몇몇 부분은 찢어져 있기까지 했다. 민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아들은 그저 실수로 물을 엎질렀어요 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서준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믿는 척했지만 수많은 전장을 경험한 그의 눈은 아들의 거짓말 너머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분노를 읽어내고 있었다. 민호야. 서준이 낮은 한국어로 아들을 불렀다. 내가 항상 하는 말 기억하니 진정한 전사는 자신의 싸움을 선택한다. 민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그 말을 완성했다. 서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팔뚝에 깊게 팬 오래된 흉터를 만지작거렸다. 첫 실전 임무에서 얻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기억의 흔적이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이미 이 싸움을 선택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첫 번째 움직임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서준의 조사는 조용하지만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유엔 내부의 정보망과 과거 군 시절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라이언과 더글라스의 뒷조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이 연루된 과거 사건들, 불분명한 자금 흐름, 그리고 그들의 상부에 대한 정보까지.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지만 아직 전체 그림을 보기에는 부족했다. 그는 더 깊숙한 정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러던 중 그의 책상 위에서 조용히 진동하던 전화기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하지만 메시지 내용은 간결하고 강렬했다. 정보를 찾았습니다. 당신이 믿지 못할 것을 발견했어요. 내일 만납시다. 아, 시, 에이, 시, 아만다 콜린스. 서준이 며칠 전 과거 뉴욕 경찰의 부패 사건을 심층 취재했던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조심스럽게 접촉했던 인물이었다. 민호는 아버지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평소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아버지였지만 지금 그의 눈빛에는 한 줄기 기대감과 함께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민호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뉴욕의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너무나 많은 인공의 불빛들이 진짜 별빛을 가리고 있었다. 문득 밤하늘 가득 별이 쏟아지던 서울의 풍경이 그리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 낯선 도시에서 무언가 아주 큰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그와 그의 아버지가 서 있었다. 다음 날 오후 로어 이스트 사이드의 허름하지만 사람들로 붐비는 작은 카페. 이곳은 들려서는 안 될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에 충분히 평범하고 안전한 장소였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아만다 콜린스는 4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카로운 지성과 직감을 지닌 여성이었다. 그녀는 테이블 구석에 앉아 무심하게 커피를 저으며 출입구를 예의주시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너무나 많은 세상의 어두운 단면들을 보아왔고 그 흔적은 그녀의 눈가와 미간의 희미한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다. 서준이 약속 시간에 맞춰 카페 안으로 들어섰을 때 아만다는 단번에 그의 군인다운 절도 있는 자세와 분위기를 알아보았다. 오래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정확하게 계산된 움직임으로 그녀가 앉아있는 구석 테이블로 향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콜린스 씨. 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군대식의 딱딱한 격식이 그의 모든 음절에 묻어났다. 아만다라고 불러주세요. 김소령님. 격식을 차리면 마치 부패한 정치인을 인터뷰하는 기분이 들어서요. 그녀가 입가에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 위로 갈색 서류 봉투 하나를 밀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서준은 말없이 봉투를 받아들고 그 안에 문서들을 넘겨보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충격적인 정보들을 읽어 내려가면서도 조금의 표정 변화도 없이 유지되었다. 수년간의 혹독한 군사훈련은 그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도록 만들어 주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이미 차가운 분노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일개 기자가 어떻게 FBI도 쉽게 얻지 못했을 이런 정보들을. 서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경계심이 묻어났다. 사람들은 연방 요원들보다는 힘없는 기자를 더 신뢰하곤 하죠. 아만다가 어깨를 으쓱하며 설명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그리고 신뢰하지 않을 때는 다른 방법들도 있고요. 서준은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불안한 패턴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명백한 이유 없이 구금된 이민자들. 특정 변호사들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한 후에야 석방된 사례들. 미심쩍은 판결로 추방 명령이 번복된 사건들.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라이언과 더글라스 같은 부패한 경찰관들이 있었다. 여기에는 더 큰 무언가가 숨겨져 있어요. 아만다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다. 서준은 본능적으로 그녀에게로 몸을 기울였다. 누군가가 이 도시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거대한 규모의 강탈 시스템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라이언과 더글라스 같은 경찰들은 그저 그 시스템의 말단 하수인일 뿐이고요. 카페의 희미한 조명이 아만다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서준은 그녀의 진심을 확인하려는 듯 그녀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그가 군 생활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동맹을 맺기 전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콜린스 씨, 서준이 조용히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심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아만다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그녀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며 깊은 슬픔과 분노를 동시에 드러냈다. 제 딸, 소피는 학교에서 이민자들을 옹호하다가 심한 괴롭힘을 당해요. 이 망할 놈의 시스템은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까지도 병들게 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만 해요. 서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거짓이 아닌 진실된 분노와 절박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 있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 모두 그 순간에는 알지 못했지만 아만다의 딸 소피가 민호와 같은 스타이베슨트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운명의 실이 그들을 복잡하게 얽어매기 시작했음을 의미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아만다가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주변을 살폈다. 이 사건을 조사하다가 10년 전에 이와 똑같은 사건을 파헤치던 한국인 형사에 대한 언급을 찾았어요. 그는 조사를 거의 마칠 무렵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의 이름은 김현우였어요. 김현우, 그 이름이 서준의 귓가에 박히는 순간 그의 혈관 속에서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감정의 경랑이 그의 평온했던 표면을 뚫고 솟구쳐 올랐다. 그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카페 창문 너머로 가을 해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다. 길어진 그림자가 뉴욕의 거리를 삼키기 시작했고 그 어둠 속에서 새로운 위험이 꿈틀거리는 듯했다. 서준의 작은 아파트는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진실의 무게로 숨이 막힐 듯 답답했다. 그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형 현우의 유일한 사진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뉴욕 경찰 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 형의 모습이었다. 서준보다 10년 먼저 미국으로 이민을 왔던 형은 뉴욕 경찰국에서 탄탄한 경력을 쌓아가던 중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치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형! 서준은 사진 속 현우의 얼굴을 손끝으로 가만히 쓰다듬었다. 마지막으로 형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이 언제였던가. 어머니의 제삿날, 국제전화로 짧게 안부를 나눴던 것이 전부였다. 그 후 가족들이 받은 것은 업무상 위험한 일에 연루되어 당분간 몸을 피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신지를 알 수 없는 짧은 편지 한 통뿐이었다. 그리고는 완전한 침묵. 가족 모두가 현우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아들의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매년 제사상을 차렸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오직 서준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형이 어딘가에 반드시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었다. 피를 나눈 형제만이 느낄 수 있는, 설명할 수 없는 본능적인 확신이었다. 그리고 이제 아만다 콜린스의 입을 통해 형의 이름이 다시 한번 그의 삶 속으로 들어왔다. 그것도 자신이 쫓고 있는 거대한 부패의 중심에서.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은 서준의 얼굴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처럼 수척해 보였다. 그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복잡했다. 형에 대한 그리움,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진실에 대한 두려움까지.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침 식사 중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는 딴 생각에 빠져 밥그릇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민호의 물음에 서준은 화들짝 놀라며 생각에서 빠져나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
괜찮다. 아들아, 그저 내 삼촌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 민호의 눈이 커졌다. 삼촌. 그 이름은 오랫동안 그들의 집에서 금기시된 주제였다. 가족 모두에게 아물지 않은 깊은 상처였기 때문이다. 민호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삼촌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그저 오래된 앨범 속에서 희미한 사진으로만 존재를 확인했을 뿐이었다. 처음으로 서준은 형, 현우에 대해 민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의 행복했던 어린 시절, 함께 겪었던 장난과 다툼, 그리고 각자의 가슴에 품었던 소박한 꿈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 너도 알지 모르겠지만 내 삼촌은 이상하게도 나보다 한국 음식을 더 그리워했어. 서준이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특히 어머니의 김치찌개를 말이다. 여기 뉴욕에서는 아무리 비싸고 유명한 한식당을 가도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깊은 맛을 찾을 수 없다고 늘 투덜대곤 했지. 민호는 숨을 죽이고 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아버지가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다. 항상 군인다운 엄격한 규율과 절제된 감정으로 자신을 감싸던 아버지가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뭉클했다. 그는 너무나도 용감한 사람이었다. 언제나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더 큰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지. 서준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형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동시에 안타까움과 걱정이 진하게 묻어났다. 민호는 아버지의 눈에서 처음으로 어떤 종류의 취약함을 보았다. 그것은 마치 강철 같던 특수부대 장교의 단단한 갑옷에 생긴 아주 작은 균열과도 같았다. 삼촌은 살아계신가요? 아버지 민호가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준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시선이 창밖 먼 곳을 향했다. 모르겠다. 아들아. 하지만 이제는 그 진실을 찾아야만 할 것 같구나. 그날 오후, 민호는 학교 도서관 구석에서 소피 콜린스를 만났다. 그녀는 민호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준 유일한 친구였고, 그녀만이 이 낯선 도시에서 민호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진정으로 이해해 주는 듯했다. 부스스한 갈색 머리카락과 얼굴에 비해 조금 커 보이는 안경을 쓴 소피는 민호의 어눌한 영어나 내성적인 성격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어머니가 어제 네 아버지를 만났대. 소피가 책 페이지를 넘기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네 아버지가 굉장히 용감하고 강직한 분 같다고 하시더라. 민호는 그 우연한 만남에 놀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이 갑자기 더 작아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아버지는 좀 복잡한 분이셔. 항상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시거든. 어쩌면 한국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네. 소피가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하며 말했다. 우리 어머니도 그래. 항상 강한 척 하시지만 가끔 밤에 혼자 조용히 울고 계시는 걸 들은 적도 있거든. 민호는 소피의 말을 가만히 곱씹었다. 아버지도 그럴까? 밤에 홀로 아픔을 삼키며 눈물을 흘리실까? 그 생각은 민호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어머니는 네가 길에서 당했던 그 경찰들을 조사하고 계셔. 소피가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어머니 생각에는 그들이 아주 심각하게 부패한 것 같다고 하시더라.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사실 우리 아버지도 그 경찰들을 조사하고 계셔.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두 아이 사이에는 아직 말로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떤 종류의 깊은 연대감이 형성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어른들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언가 아주 크고 위험한 일의 주변부에 서 있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다가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짧은 대화조차 멀리서 누군가에 의해 주시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학교 복도 저편.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가 휴대폰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현우 사건을 다시 파헤치려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의 동생입니다. 네, 유엔에 있는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 시각 도시 반대편에 위치한 대한민국 총영사관. 서준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총영사와 마주 앉아 있었다. 총영사의 얼굴은 매우 엄중했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서준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김소령, 유감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총영사가 공식적이고 딱딱한 어조로 발표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형식적이었다. 미 연방수사국, 즉 FBI로부터 김소령에 대한 심각한 혐의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유엔에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미국 영토 내에서 불법적인 정보 수집 및 간첩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준은 얼굴에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그의 내면에서는 이미 격렬한 분노가 들끓고 있었지만 수십 년간의 군사훈련은 그에게 극한의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명백한 거짓 혐의입니다. 총영사님, 거짓이든 아니든 현재 김소령의 외교관으로서의 지위는 일시적으로 정지되었습니다. 본국 정부와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공식 활동을 중단하고 24시간 내에 이 혐의에 대한 공식적인 변론을 제출하지 않으면 강제 송환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서준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들은 그가 무언가를 찾아냈다는 것을 혹은 형이 발견했던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것이 틀림없었다. 그들이 이렇게 빨리 그리고 강력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의 싸움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더욱 위험하고 더욱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총영사관을 나서는 순간부터 서준은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계산된 듯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평범한 차량처럼 보였지만 서준의 오랜 군사적 감각은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들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순순히 물러서거나 아니면 그 결과를 감수하라는 것이었다. 서준은 일부러 번호한 시내 중심가를 몇 바퀴 돌며 미행 차량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역시나 그들은 훈련받은 전문가들처럼 끈질기게 그의 뒤를 쫓았다. 그의 입가에 냉소가 떠올랐다. 그들이 과연 유엔 특수부대 출신 장교의 추적 기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서준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고 연이어 몇 번의 예상치 못한 방향 전환을 통해 미행 차량과의 거리를 벌렸다. 그리고 마침내 인파로 붐비는 지하철역 안으로 재빨리 뛰어들어 인파 속으로 완벽하게 모습을 감추는데 성공했다. 지하철 안 숨막히는 열기 속에서 그는 문득 아들 민호의 안전에 대한 걱정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적들은 이미 자신의 존재를 파악했고 이제 그의 가장 약한 고리인 민회계까지 위협의 손길을 뻗칠 수도 있었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민회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민호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도 불안하게 들려왔다. 민호야, 지금 바로 학교에서 집으로 오너라. 그리고 소피 어머니께 전화해서 너를 좀 데려다 달라고 부탁드리렴. 집에 도착하면 문 꼭 잠그고 아빠가 갈 때까지 아무도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 알겠지? 무슨 일이에요? 아빠 민호의 목소리에 공포가 번졌다. 서준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말했다. 그냥
예방 차원이다. 아들아, 아빠가 곧 가서 다 설명해 줄게. 약속한다. 전화를 끊은 후 서준은 곧바로 아만다 콜린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전화를 받았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김소령님, 아만다의 목소리는 낮고 긴장되어 있었다. 제 정보원에 따르면 FBI가 당신의 아파트를 수색할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합니다. 혐의는 간첩 행위입니다. 완전히 날조된 혐의예요. 예상했던 바입니다. 서준이 차갑게 대답했다. 조심하세요. 그들은 당신이 진실에 다가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든 할 겁니다. 아만다의 목소리가 격렬해졌다. 이건 그들이 당신의 형에게 했던 방식과 똑같아요. 먼저 명예를 더럽히고 그 다음에는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다. 서준은 이미 그 의미를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다. 그날 밤 민호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서준은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다시 한번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그는 불길한 예감과 함께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 잠시 후 전자적으로 변조된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 놈은 내 형에게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군. 어떤 진실은 영원히 묻혀 있어야 하는 법이다. 김서준 소령, 내 놈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통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서준은 차갑게 식은 휴대폰을 움켜쥐었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결의로 이글거렸다. 게임의 판도는 바뀌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정의의 문제가 아니었다. 아들 민호를 지키고 형의 명예를 되찾는 문제였다. 한편 아만다 콜린스는 자신의 작은 사무실에서 밤늦도록 컴퓨터와 씨름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뉴욕 경찰국장 리처드 베럿이 실소유주로 있는 해외 조세피난처의 유령 회사 뉴 호라이즌 트러스트, 그리고 그 회사 계좌로 거액의 자금이 정기적으로 입금되고 있는 변호사들의 명단,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서준은 민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민호야, 내 삼촌이, 현우 삼촌이 사라지기 전에 살았던 퀸즈의 옛집에 한번 가보자꾸나. 어쩌면 그곳에서 무언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퀸즈에 있는 김씨 가족의 오래된 집은 민호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더 작고 낡아 보였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거실, 빛바랜 벽지, 그리고 형 현우의 손길이 남아있는 듯한 방들. 서준은 형의 방을 둘러보며 민호에게 설명했다. 네, 삼촌은 언제나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었다. 만약 자신이 위험한 일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분명 어딘가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을 거야. 민호는 아버지가 방법론적으로 낡은 바닥에 마루판을 두드려보고 벽에 갈라진 틈새를 확인하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베테랑 군인의 정확하고 절제된 손길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형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슬픔이 어려 있었다. 민호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항상 강인하고 흔들림 없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보여주는 인간적이고 취약한 모습이었다. 아버지, 민호가 조용히 물었다. 삼촌은 어떤 분이셨어요? 서준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내 삼촌은 항상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지. 내가 너무 진지하다고 늘 놀리곤 했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사람이었지. 서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하지만 정의감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어.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는 사람이었지. 민호는 아버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는 삼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지만 갑자기 그에 대한 강한 연결감을 느꼈다. 마치 삼촌의 일부가 지금 자신의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같았다. 민호는 아버지와 함께 각자 다른 방을 살펴보기로 했다. 현우의 옛방으로 들어서자 낡은 벽지와 먼지 쌓인 가구들이 그를 맞이했다. 이 방에서 삼촌은 무엇을 계획했을까? 어떤 꿈을 꾸었을까? 민호는 방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때 무언가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방바닥 한쪽 구석, 벽과 바닥이 만나는 몰딩 부분에 아주 작은 불일치가 있었다.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더 튀어나와 있는 듯한 느낌. 그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그 느슨해 보이는 나무 조각을 살짝 당겨보았다. 끼익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나무 조각이 빠져나왔고 그 뒤로 숨겨져 있던 작은 공간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는 오래된 검은색 가죽 수첩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아버지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렀다. 서준은 아들의 다급한 부름에 한달음에 달려왔다. 그리고 민호가 내민 검은색 수첩을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넘겼다. 꼼꼼하게 기록된 메모, 이름들, 날짜들, 그리고 여러 장소들이 적힌 약도까지. 그것은 바로 형 현우가 목숨을 걸고 조사했던 거대한 강탈 조직의 운영 방식과 핵심 인물들, 그리고 그들의 검은 거래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된 비밀 장부였다.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한 조직이었으며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의 인물들까지 깊숙이 연루되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로 했던 증거다. 서준이 재빨리 페이지를 넘기며 중얼거렸다.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해줘. 이민자들의 강제 구금, 증인들의 갑작스러운 실종, 그리고 조작된 추방 명령서들까지. 바로 그때 현관문 쪽에서 거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젠장, 벌써 여기까지 쫓아온 건가? 서준은 신속하게 비밀 장부를 민호의 학교 가방 깊숙이 숨겼다. 민호야, 뒷문으로 빠져나가. 지금 당장 그가 아들에게 다급하게 속삭였다. 뒷마당을 통해 정신없이 도망치는 동안 민호는 열린 현관문 사이로 집 안으로 들이닥치는 2명의 남자를 잠깐 보았다. 그를 모욕하고 괴롭혔던 바로 그 경찰관들, 라이언과 더글라스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살기가 가득했고 그들은 정확히 무엇을 찾으러 왔는지 알고 있는 듯했다. 가까스로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여 아버지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민호는 가방 속에 든 비밀 장부의 묵직한 무게를 느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노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삼촌의 목숨과 맞바꾼 유산이었고 정의를 향한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유산을 지키고 그 불꽃을 다시 피워 올리는 것은 바로 민호와 아버지의 책임이 되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아버지 민호가 저 멀리서 다가오는 버스를 바라보며 물었다. 서준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결단이 빛나고 있었다. 우리는 내 삼촌이 시작한 일을 마무리할 거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민호는 아무도 모르게 삼촌의 비밀 장부 각 페이지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소피에게 암호화된 파일로 전송했다. 혹시라도 원본에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예방책이었다. 그리고 그의 이런 신중한 결정은 불과 이틀 후 복면을 쓴 정체 모를 괴한들이 그들의 아파트에 침입해 집 안을 샅샅이 뒤지고 원본 비밀 장부를 가져가면서 그리고 민호의 책상 위에 아이가 납치되는 모습을 그린 섬뜩한 그림 한 장을 명백한 경고로 남기고 사라졌을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었다. 그들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다음은 민호가 될 것이라고. 다음 날 아침 뉴욕의 조간신문 한 면은 충격적인 헤드라인으로 뒤덮였다. UN 소속 한국인 장교 간첩 혐의로 FBI 조사 중. 그 아래에는 의도적으로 어둡고 위협적인 분위기로 조작된 서준의 사진이 큼지막하게 실려 있었다. 그의 명예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된 것이었다. 조직은 이제 단순한 협박을 넘어 서준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 파장은 즉각적으로 민호의 학교 생활에까지 미쳤다. 이전까지는 그저 동양에서 온 낯선 전학생을 향한 은근한 따돌림과 호기심 어린 시선 정도였다면, 이제는 노골적인 적대감과 언어폭력으로 변해 있었다. 야, 내 아버지가 스파이라며 너희 같은 놈들은 당장 여기서 추방되어야 해. 점심시간 한 무리의 남학생들이 민호를 둘러싸고 시비를 걸었다. 그중 한 명이 민호를 사물함에 거칠게 밀어붙이며 소리쳤다. 민호의 귀에 피가 쏠리는 듯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뜨거운 분노를 간신히 삼키며 그는 아버지 서준이 항상 강조했던 자제력을 떠올렸다. 날 건드리지 마. 민호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경고했다. 그의 한국어 억양이 평소보다 더욱 강하게 드러났다. 아이고, 무서워라. 스파이 아들이 화났댄다. 다른 학생이 그의 어설픈 한국어 억양을 흉내내며 조롱했다. 내 나라로 돌아가라. 이 짱깨야. 민호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다. 그들은 한국과 중국의 차이조차 모르는 무지하고 편협한 인종차별주의자들에 불과했다. 그가 막 방역하려던 순간 소피가 그들 사이에 재빨리 끼어들어 민호와 가의 학생들 사이에 섰다. 그에게서 떨어져. 이 머저리들아. 소피가 날카롭게 외쳤다.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험악해지려던 분위기는 때마침 복도를 지나던 교사의 등장으로 가까스로 진정되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그는 화장실 칸에 숨어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그의 작은 어깨를 짓눌렀다.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후손인 그가 이제는 하루아침에 간첩의 아들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의 이름, 그의 정체성, 그의 유산 모든 것이 이 낯선 땅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다. 얼굴을 다 씻고 나왔을 때 소피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연민이 가득했다. 어머니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셨어. 소피가 민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들은 항상 이런 식이야. 진실을 감추기 위해 가장 먼저 상대방의 명예를 공격하지. 내 아버지가 진실에 아주 가까이 다가갔다는 의미일 거야. 민호는 그녀의 말에서 작은 위안을 느꼈다. 소피는 그의 유일한 친구였고 그녀의 존재는 이 거칠고 냉정한 도시에서 그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전통적인 한국 가정에서 자란 민회의 명예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였다. 아버지의 명예가 손상된 것은 민회에게도 자신의 일부가 찢겨 나가는 듯한 깊은 상처였다. 한편 FBI의 취조실에서 서준은 몇 시간째 이어지는 강도 높은 신문에도 불구하고 군인다운 완벽한 자세와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요원들은 그의 평정심을 깨뜨리기 위해 온갖 회유와 협박을 번갈아 사용했지만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김서준 소령, 당신이 유엔의 직위를 이용해 제한된 경찰 내부 기록에 불법적으로 접근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한 요원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비난했다. 모든 정보 접근은 합법적인 절차와 유엔의 공식적인 허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서준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아만다 콜린스 기자와 같은 평판이 좋지 않은 인물들과의 부적절한 접촉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녀는 과거에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여 무리를 일으킨 전적이 있습니다. 아만다 콜린스 기자는 다수의 언론상을 수상한 존경받는 탐사보도 전문가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당한 취재 협조를 했을 뿐입니다. 신문은 몇 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지만 서준은 조금도 굴복하지 않았다.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미국에 온 이후로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고 오해를 해명해야만 했다. 유엔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이제는 법정에서까지. 마치 그의 한국인이라는 피부색이 그를 영원히 의심스러운 존재로 낙인 찍는 것만 같았다. 같은 시각 아만다 콜린스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민호가 보내온 비밀 장부 사진 파일과 자신이 수집한 자료들을 밤새도록 교차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피로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번뜩이는 예리함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이런 맙소사. 그녀가 경악하며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히 몇몇 부패 경찰의 소행이 아니야. 거대한 악의 카르텔이야. 모든 것이 꼭대기까지 연결되어 있어. 프랭클린 연방판사, 리처드 베럿 경찰청장, 심지어 현직 지방검사까지 모두 한 통속이었어. 그녀의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다. FBI 내부의 익명의 정보원이었다. 아만다, 시간이 없어. 그들이 김서준 소령에 대한 거짓 사건을 빠르게 구축하고 있어. 모든 증거는 조작되었고 그가 공식적으로 기소되기까지 남은 시간은 쉬어도 24시간뿐이야. 아만다는 책상 위에 펼쳐진 비밀 장부 사진들을 초조하게 정리하고 있는 소피를 바라보았다. 단순한 문서 증거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에게는 내부 고발자, 이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끊어낼 용기 있는 증인이 필요했다. 그 시각 뉴욕의 한 허름한 술집 구석에서는 라이언과 더글라스가 밀수된 위스키 잔을 부딪히며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 건방진 한국놈을 위하여 더글라스가 비열하게 웃었다. 이제 곧 관타나모 행이겠지. 그럼 더 이상 아무도 우리의 작은 사업에 감히 코를 들이밀지 못할 거야. 베럿 청장님도 아주 만족스러워 하시더군. 라이언이 거들었다. 그러고 보니 10년 전에 그의 형이라는 작자도 우리가 아주 깔끔하게 처리했었지. 그때 그 참견쟁이 형사놈 때문에 하마터면 전체 작전이 폭로될 뻔했던 거 기억나나? 아, 정말 좋은 시절이었지. 그들이 몰랐던 것은 그들의 방종과 면책의 날들이 이미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의 대화를 바로 옆 테이블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조용히 듣고 있던 한 젊은 경찰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은 에디 로드리게스. 이제 막 경찰학교를 졸업하고 이 경찰서에 배치된 신참이었다. 에디의 어머니는 20년 전 멕시코에서 건너온 이민자였고 그는 이 부패한 경찰관들이 자신의 지역 사회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의 눈에 차가운 결의가 빛났다. 이제 때가 온 것이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술집을 나섰고 주머니에서 구겨진 명함 한 장을 꺼내 아만다 콜린스의 번호를 눌렀다. 뉴욕 경찰국장 리처드 베럿은 자신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옥상에서 맨해튼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위스키 잔을 홀짝이고 있었다. 방탄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그의 발 아래 놓인 보석들처럼 반짝였다. 그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한국인 김서준이 물러서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보고했다. 그리고 그 여기자 아만다 콜린스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캐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연결고리를 거의 다 찾은 듯합니다.
베럿은 못마땅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 짜증스러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알겠다. 사법부 쪽 라인을 가동시켜 핸더슨 판사에게 이 사건을 맡기도록 해. 그는 뭘 해야 할지 잘 알 테니까.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보았다. 뉴욕의 스카이라인은 언제나 그에게 절대적인 힘과 통제력을 느끼게 해주었다. 이 도시는 그의 제국이었고 그 어떤 외부인도 감히 그의 질서를 위협할 수 없다고 믿었다. 한편 아만다 콜린스의 작은 아파트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은 신참 경찰관 에디 로드리게스였다. 그는 긴장된 표정으로 자신이 술집에서 녹음했던 라이언과 더글라스의 대화 파일을 아만드에게 건넸다. 녹음 파일 속에는 그들의 범죄 행각과 베럿 청장의 지시에 대한 노골적인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건 정말 결정적인 증거예요. 로드리게스 경관님, 아만다의 눈이 빛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의 젊은 비서인 엘리자베스 첸도 떨리는 모습으로 아만다를 찾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제 아버지는 대만에서 오셨어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그들은 아버지를 몇 달 동안이나 불법으로 구금했어요. 추방하지 않는 대가로 엄청난 돈을 요구했죠. 저희가 한 모든 일은 합법적이었지만 그들은 서류를 위조하고 아버지를 협박했어요. 엘리자베스가 건넨 봉투 안에는 서준의 사건에 대한 핸더슨 판사의 공식 배정 서류와 함께 판사와 베럿 청장 사이에 오고 간 의심스러운 이메일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사법 거래와 부패의 증거였다. 이건 순수한 다이너마이트예요. 아만다가 속삭였다. 당신이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엘리자베스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어디서든 불의는 모든 곳의 정의에 대한 위협이라고요. 아만다는 이 젊은 여성의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거대한 권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용기가 필요했다. 특히 힘없는 이민자들에게는 더욱더. 그 시각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서준은 다시 한번 총영사와 마주 앉아 있었다. 총영사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욱 어둡고 심각했다. 김소령.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총영사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워싱턴에서 당신의 즉각적인 송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 이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서준은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쩌면 그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진실을 포기하는 것이었고 현우의 명예를 저버리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그것은 아들 민호에게 부당한 힘 앞에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송구스럽지만 총영사님, 서준이 깊은 공손함과 함께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송환은 저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이곳에 홀로 남겨두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아드님 역시 당신과 함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안전할 겁니다.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은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 단호했다. 도망치는 것은 제 선택지에 없습니다.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총영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김소령의 지위와 외교적 특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미국 당국이 당신을 공식적으로 간첩으로 선언한다면 서준의 눈이 강하게 빛났다. 그들은 제가 간첩이라는 것을 결코 증명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간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정의를 추구하는 한 명의 형제일 뿐입니다. 한편 학교 도서관에서 민호와 소피는 자신들만의 작은 작전을 계획하고 있었다. 소피는 뛰어난 컴퓨터 실력을 이용해 익명으로 운영되는 이민자 커뮤니티 포럼에 접속했고, 민호는 그곳에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이민자 자녀들의 이야기를 올리며 도움을 요청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게 할 수 있다면. 소피가 설명했다.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몇몇 개인의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학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거야. 민호는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침묵이 미덕이라고 배웠고, 문제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곳 미국에서는 때로는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랐다. 내가 할게. 민호가 마침내 결심한 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게. 모든 것을 그들이 내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을 어떻게 위협했는지 전부 다 말할 거야. 소피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민호를 향한 깊은 신뢰와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다. 넌 정말 용감해. 민호. 다음 날 뉴욕 연방법원. 서준의 간첩 혐의에 대한 예비 심리가 열리는 날이었다.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차 있었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피고석에는 굳은 표정의 서준이 앉아 있었고, 검사석에서는 FBI 요원들이 제출한 조작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공세를 펼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베럿과 핸더슨 판사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라이언과 더글라스는 방청석 한쪽에 앉아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승리감마저 감돌았다. 바로 그때 법정의 육중한 뒷문이 천천히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완전한 침묵 속에서 한 남자가 연방 보안관들의 호의를 받으며 법정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의 등장은 법정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술렁임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죽었다고, 혹은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되었던 한 남자가 마치 유령처럼 10년 만에 다시 살아있는 자들의 세상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살아 빛나고 있었다. 피고석에 앉아있던 라이언과 더글라스는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며 경악으로 하얗게 질려갔다. 핸더슨 판사 역시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미세하게 떨리는 손은 그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남자는 증인석으로 천천히 걸어가 섰다. 그리고 법정 전체를 향해 낮지만 분명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제 이름은 김현우입니다. 전 뉴욕 경찰국 강력계 형사였습니다. 김현우, 전 뉴욕 경찰국 강력계 형사. 그의 이름이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은 마치 멈춘 듯 했다. 방청석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기자들의 손놀림만이 빠르게 움직이며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피고석에 앉아있던 라이언과 더글라스의 얼굴은 이미 사색을 넘어 공포 그 자체로 변해 있었다. 재판을 진행하던 핸더슨 판사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미세하게 떨리는 입술은 속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증인, 선수하십시오. 특별검사가 요청했다. 이어진 3시간 동안 김현우는 강단 있고 논리적인 어조로 지난 10년간 뉴욕의 어두운 뒷골목에서 자행되어 온 거대한 강탈 계획의 실체를 체계적으로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때로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슬픔은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그는 합법적인 이민자들이 어떻게 거짓 혐의로 표적 수사를 당했는지, 어떻게 공문서가 위조되고 증거가 조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가족 전체가 협박과 금품 갈취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의 증언 속에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절규와 눈물이 담겨 있었다. 라이언 매튜와 더글라스 포터 경관은 현우가 두 사람을 날카롭게 쏘아보며 말했다. 이 거대한 범죄 조직의 말단 수금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이민자들을 물색하고 거짓 혐의를 뒤집어지워 그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는 특정 변호사들에게 연결시켜 거액의 합법적인 수임료를 요구하게 만들었죠. 그 변호사들 역시 이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첫 줄에 앉아있던 아만다 콜린스는 모든 단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녹음기에 집중하고 있었다. 민호는 아버지 서준의 옆에 앉아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삼촌이라는 존재를 오늘 처음 알았지만 그의 용기 있는 모습은 민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작전의 정점에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증인 특별검사가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다. 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얼굴에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결의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지난 10년을 지옥 속에서 버텨왔다. 이 모든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한 자는 바로 뉴욕 경찰청장 리처드 베럿, 그리고 지금 이 법정의 재판을 진행하고 계신 윌리엄 핸더슨 연방 판사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법정은 충격적인 함성과 함께 엄청난 소란에 휩싸였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방청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핸더슨 판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이것은 명백한 법정 모독입니다. 나는 이 증언을 기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역력했다. 법정은 순식간에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졌다. 아래층 방청석에 앉아있던 민호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삼촌의 용기가, 그 불굴의 정신이 그를 압도했다. 그의 가족, 그의 혈통에는 불의에 맞서 싸우는 전사들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소란 속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법정 뒤쪽에서부터 조용히 다가온 한 남자가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날카로운 총성이 천둥처럼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김현우가 가슴을 움켜쥐며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의 새하얀 셔츠 위로 붉은 피가 빠르게 번져나갔다. 순간적인 이명과 함께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연방 보안관들이 비명을 지르며 총을 쏜 괴한을 향해 달려들었고 법정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소피와 함께 재판을 지켜보던 민호는 본능적으로 쓰러진 삼촌을 향해 달려갔다. 눈물이 그의 시야를 가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서준은 이미 형의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현우의 상처를 강하게 누르며 지혈하려 애썼고 그의 눈은 침묵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달려와 현우를 싣고 급히 병원으로 향하기 직전 현우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법정 안에 모든 기자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명확한 목소리로 외쳤다. 베럿이 명령을 내렸다. 증거는 내 아파트 비밀 공간에 있다. 법원 밖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와 마이크가 서준을 향해 쇄도했다.
여전히 형의 피로 손이 얼룩진 채였지만 서준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전 세계로 생중계될 선언을 했다. 이것은 더 이상 저나 제 가족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부패한 시스템의 희생자가 된 모든 이민자들의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의 형, 그의 유일한 혈육이 또다시 악의 세력에 의해 침묵당할 뻔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그들이 승리할 것이었다. 그날 밤 서준은 병원 복도 차가운 의자에 앉아 수술실 문이 열리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의 옆에는 민호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서준은 한국어로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그의 조상들에게,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형이 제발 살아남기를 간절히 빌었다. 바로 이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한국인인지를 절실히 느꼈다. 고향 땅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이 낯선 도시에서도 그의 뿌리는 여전히 그의 존재 깊숙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민호는 아버지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작은 어깨 위에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결의가 서리고 있었다.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진 이 모든 사건들은 그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어린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고 그 목소리로 진실을 외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싸움 역시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서준은 초조하게 수술실 문만 바라보며 끝없이 복도를 서성거렸고 민호는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불안한 눈빛으로 쫓았다. 기다림의 매 순간이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제 잘못이에요. 아버지. 민호가 마침내 침묵을 깨고 한국어로 힘겹게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제가 그 경찰들에게 붙잡히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서준은 아들의 말에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섰다. 놀란 듯한 그의 표정은 인내 깊은 연민으로 바뀌었다. 그는 민호 옆에 조용히 앉아 아들의 작은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민호야, 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일은 결코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단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곳을 응시했다. 사실 아빠도 네 나이였을 때 비슷한 자책을 한 적이 있단다. 내 현우 삼촌을 잃었을 때 말이다. 내가 그때 무언가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삼촌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10년 동안 그 죄책감을 가슴에 안고 살았지. 민호는 이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라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서준은 이전에 단 한 번도 자신의 약한 모습을 아들에게 보인 적이 없었다. 가장 힘든 방법으로 배웠지만 죄책감은 우리가 굳이 짊어질 필요가 없는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서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부드럽게 누그러져 있었다. 우리 김씨 남자들은 이상하게도 세상의 모든 책임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려는 경향이 있단다. 하지만 민호야,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것은 바로 내 용기였어. 너는 괴롭힘과 모욕, 그리고 두려움에 당당히 맞서 싸웠다. 그리고 여전히 이렇게 강하게 버티고 있지 않니? 아빠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아들아, 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순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놓여있던 보이지 않는 장벽, 군인이라는 아버지의 역할과 문화적 기대, 그리고 제한된 소통으로 인해 쌓여왔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민호는 마치 처음으로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마주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무서워요. 아버지. 민호가 마침내 자신의 속마음을 인정했다. 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나 현우, 삼촌을 잃고 싶지 않아요. 두려움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아들아, 서준이 대답했다. 가장 용감하다고 알려진 군인들조차 전투를 앞두고 두려움을 느낀단다.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지.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지친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서준과 민호는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김현우 씨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총알이 중요한 장기는 비껴갔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되찾았고 두 분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의사를 따라 병실로 향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졌고 그들의 마음은 솔직한 대화를 통해 더욱 단단하게 이어져 있었다. 그들 앞에 어떤 시련이 닥치든 이제 함께 마주할 것이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현우는 창백했지만 그들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의 미소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강인한 생명력과 진실을 향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형, 서준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현우의 손을 잡았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괜찮으신 겁니까? 현우는 약하게 웃었다. 나 생각보다 훨씬 괜찮다. 동생아,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결연함이 느껴졌다. 내가 이렇게 쉽게 쓰러질 놈으로 보였나? 현우는 시선을 민회계로 돌렸다. 그래서 이 녀석이 내 조카로군.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악이었는데 이렇게 컸구나. 민호는 삼촌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오늘 처음 만났지만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것처럼 깊은 연결감이 그들 사이에 형성되었다. 그것은 핏줄로 이어진 유대감이었고 정의를 향한 공동의 투쟁이 만들어낸 끈끈한 연대였다. 삼촌, 민호가 말을 더듬었다. 삼촌이 살아계신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현우는 조카의 얼굴을 가만히 살펴보았다. 너는 네 아버지를 많이 닮았구나. 그 고집스러운 턱선하며 정의감 넘치는 눈빛까지도. 그는 손을 뻗어 민호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 우리 김씨 집안 남자들은 3번 쓰러지면 4번 일어나는 족속들이다. 그걸 항상 기억하렴. 민호야, 그날 밤 병실 안에서 3명의 김씨 남자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다. 과거의 깊은 상처, 현재의 험난한 도전,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이었다. 한편 병원 복도 한쪽 구석에서 아만다 콜린스는 이 감동적인 가족의 재회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이 위험한 싸움을 계속하는 이유였다. 평범한 가족들의 행복, 그들의 존엄성,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진실.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몸을 돌려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다. 다음 날, FBI 특별 회의실.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하자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특별 검사를 비롯한 FBI 요원들, 그리고 증인 자격으로 참석한 아만다 콜린스가 숨죽여 녹음 내용에 귀를 기울였다. 대체 언제까지 이 빌어먹을 이민자 놈들 뒤치다거리나 해야 하는 거야. 라이언의 목소리는 누가 들어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분명했고 경멸과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놈들이 계속해서 돈을 갖다 바치는 한은 계속해야지. 뭘 그래.
더글라스가 특유의 비열한 웃음소리와 함께 대답했다. 지난번 그 한국 놈은 우리에게 자그마치 1만 5천 달러를 안겨줬다고. 베럿 청장님도 아주 만족해 하셨지. 그러고 보니 유엔에 있다는 그 또 다른 한국 놈도 슬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베럿 청장님께서 10년 전에 그의 형이라는 놈을 처리했던 것처럼 그 놈도 곧 처리하시겠다고 하더군. 그때 그 참견쟁이 형사놈 때문에 하마터면 우리 작은 사업 전체가 폭로될 뻔했던 거 기억나나? 아, 정말 아찔한 순간들이었지. 좋은 시절이었어. FBI 요원이 녹음기를 껐다. 이것은 어젯밤 두 경관이 자주 출입하는 술집에서 확보된 녹음 파일입니다. 아만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떻게 이런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신 겁니까? 그때 아만다의 옆에 앉아있던 소피가 얼굴을 살짝 붉히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했어요. 엄마, 민호와 제가 모든 것을 계획했어요. 소피는 어젯밤 민호와 함께 그 술집 근처 테이블에서 숙제를 하는 척하며 몰래 두 경찰관의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했던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작전이었지만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경찰관들의 변호인 측에서 파견된 변호사가 즉시 항의했다. 법정에서는 그럴지도 모르지요. 특별검사가 동의했다. 하지만 두 경관의 자택과 리처드 베럿 경찰청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소피는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아만다의 눈에는 딸을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심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딸 소피가 이렇게까지 용감하게 성장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미국의 정신일지도 몰랐다. 나이와 인종, 성별에 관계없이 불의에 맞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일 줄 아는 용기. 그리고 바로 다음 24시간 동안 FBI의 치밀하고 조직적인 작전이 뉴욕 전역의 여러 주소지를 동시에 급습했다. 라이언의 집에서는 위조된 각종 공문서 원본들과 함께 갈취한 금액이 상세히 기록된 피해자 명단이 숨겨진 금고가 발견되었다. 베럿 경찰청장의 자택에서는 요원들이 10년 전 김현우를 침묵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 세부 사항과 불법 자금 흐름이 담긴 비밀 폴더를 찾아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라이언과 더글라스가 가장 먼저 체포되었고 그들은 수많은 뉴스 카메라 앞에서 수갑을 찬 채 자신들의 집에서 연행되었다. 다음으로는 핸더슨 판사가 법정에서 긴급 체포되었고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하지만 리처드 베럿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모든 공항과 국경 검문소에 그에 대한 긴급 수배령이 내려졌다. 병원에서 민호는 아버지 서준 그리고 천천히 회복 중인 삼촌 현우와 함께 이 모든 상황을 뉴스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다 끝난 건가요? 민호가 희미한 희망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현우는 여전히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베럿이 체포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놈이 이 모든 악의 고리 중에서 가장 위험한 놈이니까. 마치 그의 말을 확인이라도 하듯 서준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익명의 문자 메시지였다. 창밖을 보시오. 서준은 긴장된 표정으로 창가로 다가갔다. 길 건너편 병원 주차장 구석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그리고 운전석에는 리처드 베럿이 분명히 보였다.
그는 병원 건물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거리를 넘어 창가에 서 있는 서준의 시선과 정확히 마주쳤다. 그리고 다음 순간 베럿은 손으로 총 모양을 만들어 서준의 옆에 서 있는 민호를 향해 견우는 신용을 했다. 서준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창밖, 길 건너편 검은색 세단 운전석에 앉은 리처드 베럿의 눈빛은 거리를 넘어선 위협 그 자체였다. 아들을 향한 그의 총 모양 손짓은 명백한 살해 위협이자 마지막 발악과도 같았다. 서준의 군대 생활 동안 그는 수많은 생사를 넘나드는 위협적인 상황에 직면했었지만 지금처럼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는 듯한 공포를 느낀 적은 없었다. 이것은 그의 아들, 그의 전부인 민호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다. 민호야, 서준이 애써 차분함을 유지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했지만 그의 눈동자 안에서는 격렬한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간호사에게 가서 마실 물 좀 가져다 주겠니? 민호는 아버지의 진짜 의도를 즉시 알아차렸다. 아버지는 자신을 이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한순간 그는 아버지 곁에 남아 함께 싸우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보호만 받아야 하는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에 서린 그 어떤 말보다 강한 결단력을 보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 문을 나섰다. 그의 작은 어깨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축 처져 있었지만 발걸음만큼은 단호했다. 민호가 병실을 나가자마자 서준은 창가로 바짝 다가섰다. 그와 베럿의 시선이 다시 한번 허공에서 격렬하게 부딪혔다. 두 남자, 두 명의 전사. 하지만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달랐다. 한 명은 정의와 가족을, 다른 한 명은 부패한 자신의 제국을 지키려 하고 있었다. 서준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FBI 연락 담당 요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긴급했다. 베럿을 찾았다. 지금 엑섹스 병원 정문 건너편 검은색 세단 안에 있다. 내 아들을, 민호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즉시 지원 바란다. 서준의 눈에서 타오르는 듯한 결의를 읽었는지 아니면 멀리서 다가오는 경찰 사이렌 소리를 들었는지 베럿의 얼굴에 처음으로 초조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 한국인 전직 특수부대 장교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위협임을 그제야 깨달은 듯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에 있다고 믿었던 그의 오만한 확신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베럿은 거칠게 채 시동을 걸고는 미로처럼 얽힌 뉴욕의 거리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하지만 사냥은 이미 시작된 후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가 바로 사냥감이었다. FBI와 뉴욕 경찰 내부의 정직한 경찰들로 구성된 특별 추격팀이 즉시 가동되었다. 아만다 콜린스 역시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베럿의 예상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언론에 속보를 내보내며 시민들의 제보를 독려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건 한인 커뮤니티의 힘이었어. 훗날 민호의 질문에 서준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 이야기가, 그리고 내 삼촌 현우의 이야기가 한인 사회에 알려진 후 택시 운전사들, 식당 주인들, 유학생들, 심지어 거리의 노점상들까지 모두가 자발적으로 베럿의 행방에 대한 목격 정보를 신고하기 시작했단다. 베럿은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이민자들이 자신의 눈과 귀가 되어 도시 전체를 감시하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야. 그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지. 마치 거대한 그물망처럼 뉴욕의 한인 사회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베럿을 압박해 들어갔다.
그들이 겪었던 서름과 분노가 이제는 정의를 향한 거대한 함성이 되어 도시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3시간 동안의 숨막히는 도시 추격전 끝에 마침내 베러슨 허드슨 강변에 버려진 부두에서 완전히 포위되었다. 경찰 헬리콥터가 그의 머리 위를 선회하며 강력한 탐조등을 비췄고 수십 명의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그를 둘러쌌다. 베럿은 자신의 머리에 권총을 겨눈 채 광기 어린 눈으로 자신을 포위한 경찰들을 노려보았다. 그의 값비싼 양복은 흙먼지와 땀으로 얼룩져 있었고 한때 도시 전체를 호령했던 그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궁지에 몰린 늙은 늑대처럼 절망적인 모습이었다. 난 절대로 감옥에 가지 않을 거야. 그가 자신을 둘러싼 요원들을 향해 미친 듯이 소리쳤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 내가 이 도시를 지켰다고 저 더러운 이민자 놈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을 막았단 말이다. 그의 추악한 변명은 부두의 차가운 밤바람 속에 공허하게 흩어졌다. 100m 떨어진 곳, 경찰차들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곳에서 서주는 아만다, 소피, 그리고 민호와 함께 이 모든 광경을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아직 병상에서 회복 중인 현우는 휴대용 태블릿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전송받고 있었다. 어떻게 저 사람을 찾은 거예요? 민호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놀라움이 담겨 있었다. 서준의 설명은 이미 들었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힘이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다. 민호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토록 오랫동안 외톨이로 이방인으로 겉돌았던 그가 이제는 거대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 같았다. 그가 겪었던 모욕과 수치심이 수천 명의 다른 이민자들과 연결된 공유된 경험이 되었고 그들은 마침내 함께 일어나 이제 그만이라고 외친 것이었다. FBI 협상가가 확성기를 통해 베럿을 설득하려 애썼지만 전직 뉴욕 경찰청장은 이미 모든 것을 끝낼 각오를 한 듯 보였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삶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다. 저 사람 결국 자신을 해치고 말 거예요. 아만다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반사적으로 소피의 눈을 가렸다. 서준은 민호의 어깨를 감싸고 부드럽게 그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민호야, 어떤 것들은 굳이 보지 않아도 된단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바로 그때 날카로운 총성 한 발이 부두의 정적을 갈랐다. 리처드 베럿은 자신의 마지막 선택을 한 것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한때 뉴욕을 공포와 부패로 물들였던 거대한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승리의 환호보다는 씁쓸한 여운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었다. 서준과 민호, 그리고 현우는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슬픔, 분노, 안도감, 그리고 희미한 희망. 그들 앞에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었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어둠을 가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진실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들려 있었다. 리처드 베럿의 죽음으로 뉴욕을 뒤덮었던 거대한 부패의 그림자는 걷히기 시작했지만 그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의 몰락은 시작에 불과했다. 김현우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비밀 장부와 아만다 콜린스, 그리고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은 연쇄적인 수사와 체포로 이어졌고 뉴욕의 사법 시스템과 경찰 조직 내부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던 악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 석 달 후 뉴욕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특별한 행사를 위해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 중심에는 강서준과 김현우, 그리고 이제는 앳된 소년의 모습에서 벗어나 한층 성숙해진 민호가 나란히 서 있었다. 한국 대사는 뉴욕시장과 FBI 국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 사람에게 대한민국 민간인 최고 명예훈장을 수여했다. 이분들은 한국 대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추악하고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 중 하나를 폭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보여준 불굴의 용기와 진실성은 우리 두 국가 간의 우호와 신뢰를 더욱 굳건히 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아직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누구보다 형형했던 현우는 자신의 옛 형사 배지를 명예의 상징으로 돌려받았다. 지난 수년간 성공 없이 유사한 국제범죄 조직들을 추적해왔던 인터폴 역시 김씨 가족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특별 대표를 파견하여 감사패를 전달했다. 방청석에는 그동안 거대 조직의 협박과 금품 갈취에 시달려왔던 수십 명의 이민자 가족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목격한 데 대한 감격이 어려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총영사관의 작은 정원에서 민호는 소피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봄 햇살이 그들의 젊은 얼굴 위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렸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호 소피가 조용히 물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거야.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저 멀리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아버지와 삼촌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 우리는 여기 뉴욕에 머무를 거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까지나 한국인으로 남아있겠지. 그는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유엔 본부에 새로 창설되는 초국가적 조직범죄 대응팀의 팀장직을 제안받으셨어. 그리고 현우 삼촌은 뉴욕 경찰학교에서 신임 경찰관들에게 정의와 용기를 가르치실 예정이야. 그럼 너는 소피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민호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나도 아버지와 삼촌의 길을 따르게 될 것 같아. 어쩌면 법학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소피네 어머니처럼 진실을 파헤치는 기자가 될 수도 있겠지. 한 가지 확실한 건 스스로를 위해 싸울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거야. 바로 그때 서준이 젊은이들에게 다가와 민호의 어깨에 자랑스럽게 손을 얹었다. 민호가 내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단다. 그가 소피를 향해 말했다. 진정한 힘이란 권력이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자신의 신념과 원칙에 충실할 수 있는 용기에 있다는 것을 말이다. 민호는 아버지의 눈에서 따뜻한 자부심을 읽었고 그의 가슴은 벅찬 감동으로 뜨거워졌다. 한국을 떠나 이 낯설고 거대한 도시에 처음 왔을 때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소중한 것들을 찾았는지를.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진정한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더욱 깊어진 연결을. 며칠 후 그들은 또 다른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받았다. 워싱턴 D.C.의 백악관이었다. 대통령은 직접 김씨 가족의 용기를 치하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새롭게 발의된 이민자 권익보호 및 사법정의 강화법에 서명했다. 오늘 우리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건국 원칙 중 하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입니다. 대통령이 연설했다. 이 새로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 기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종과 출신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대통령은 서준, 현우,
그리고 민호를 단상으로 초대했다. 서준은 수십 년간의 군사훈련으로 다져진 절제된 모습으로 감정을 통제했지만 현우와 민호의 눈에는 벅찬 감격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대통령은 세 사람 각각에게 미국 시민 용기 훈장을 수여했다. 민호에게 메달을 걸어주며 그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했다. 자네 나이에 이토록 놀라운 용기를 보여준 것은 정말 감탄스럽네. 자네와 같은 젊은이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정한 미래일세. 그 순간 민호는 바로 어제 아침 아버지에게 던졌던 질문을 떠올렸다. 아버지, 우리는 한국인인가요? 아니면 미국인인가요? 서준의 대답은 이제 그의 가슴속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해되었다. 우리는 미국에 사는 한국인이다. 민호야, 우리는 두 세계의 가장 좋은 점들을 모두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단다. 하나의 정체성이 다른 하나를 결코 약화시키지 않아. 행사가 끝난 후 그들은 백악관의 푸른 잔디밭을 거닐었다. 현우는 민호를 옆으로 데려가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건넸다. 민호야, 내게 줄 선물이 있다. 그가 말했다. 이건 내가 경찰학교를 졸업했을 때 네 할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거란다. 이제 이걸 내게 물려줄 때가 온 것 같구나. 민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황동빛 휴대용 나침반이 들어있었다. 나침반 뒷면에는 한글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진실은 언제나 북극성을 가리킨다. 이것은 단순한 나침반이 아니야. 민호야, 현우가 설명했다. 이것은 우리 김씨 가문의 유산이자 정신이란다. 앞으로 네가 살아가면서 길이 혼란스럽고 방향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 이 나침반이 너의 도덕적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민호는 벅찬 감동으로 삼촌을 힘껏 껴안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길을 찾았다고 느꼈다. 어둡고 험난한 숲을 헤매던 길 잃은 소년에서 자신이 나아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히 아는 젊은 남자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서준과 아만다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 아름다운 광경을 미소 지으며 지켜보았다. 민호가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잘 헤쳐나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아만다가 말했다. 서준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아이는 강하지만 동시에 부드러운 영혼을 가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사람을 일러 내유외강이라고 부르지요. 안으로는 비단처럼 유연하지만 밖으로는 강철처럼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소피도 마찬가지예요. 아만다가 대답했다. 어쩌면 그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지도 모르겠군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들은 잠시 고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민호는 창밖으로 펼쳐진 미국의 광활한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이 나라는 그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시련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를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했다. 그는 이제 더 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으며 자신의 신념에 대해 더욱 확고해졌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니? 아들아, 서준이 물었다. 할머니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민호가 대답했다. 한국말로 한 HN이라는 개념에 대해서요. 가슴 깊숙한 곳에 맺혀 풀리지 않은 슬픔과 분노.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정의를 추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는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이지. 하는 단순한 원망이나 슬픔이 아니란다. 그것은 불의에 맞서 싸우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열망이자 염원일 수도 있지. 이제 제 마음속의 한은 어느 정도 치유된 것 같아요. 아버지, 민호가 말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도 알아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가까워지자
창밖으로 익숙한 대한민국의 산하가 보이기 시작했다. 민호는 더 이상 뉴욕의 높은 빌딩들이 단순한 콘크리트와 유리 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투쟁, 그리고 희망의 상징이었다. 이민자들의 꿈,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그들의 치열한 투쟁, 그리고 그 꿈들의 중심에 한때 길을 잃었던 한 소년이 있었다. 두 개의 세계 사이에서 자신의 길을 찾고 자신의 두려움에 맞서 싸웠으며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은 소년. 집에 왔구나. 아들아. 서준이 민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속삭였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 그들은 정말로 집에 온 것이었다.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실 그것은 이제 막 새롭게 시작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흔들리지 않는 목적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의 가슴 속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손에는 할아버지가 삼촌에게, 그리고 삼촌이 다시 그에게 물려준 나침반이 굳건히 들려 있었다. 진실은 언제나 북극성을 가리키고 있었다.